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이혜은 캐스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요. 좀 여러 경제 뉴스를 짚어보고 싶어요. 뭐부터 물어보시겠습니까? 일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네.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한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네. 전세제도 그럼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 생각보다 성격이 좀 극단적이신 것 같은데요. 예은 캐스터는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전세 제도가 좀 사라질 것 같은가요? 뭐 최근에 뭐 대규모 전세 사기, 뭐 역전세, 깡통 전세 뭐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한데. 제가 드린 질문을 이렇게 역으로 받아보니까 네.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세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기는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위험성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반전세나 월세를 택하는 사람이 실제로도 늘고 있고 늘 수는 있겠죠. 근데 시장에 어떤 제도가 존재하는 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또 활용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장관이 나서서 뭐 전세가 수명을 다한 것 같다 또는 부작용이 많으니까 전세 없앱시다 이렇게 얘기한다 한들 시장에서 없어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라는 게 몇십 년간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좀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매우 특이한 임대제도. 임대제도는 임대제도인데 이걸 반대편 금융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조금 달리 말하면 사적금융제도의 하나거든요. 물론 여기에 금융사들이 대출을 조금 해주긴 하지만요. 전세가 사적금융제도였나요? 제가 이렇게 전세를 사적금융제도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그렇게 반문하세요. 전세가 사적금융제도예요.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데 사실 전세는 집주인이 집사용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일종의 사적금융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소송을 벌이게 되면 집주인이 채무자가 되고 세입자는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발전을 좀 보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금융 시스템을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 중심으로 좀 발전을 시켜왔어요. 뭐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은행에다 모아준 저축해준 돈을 최대한 기업들에게 빌려주면서 경제 발전을 이뤄가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끼리 은행에 가면 개인들은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끼리 알아서 돈을 서로 빌려주고 받는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는 거의 사라졌지만 개 같은 겁니다. 개. 그러니까 개모임 개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발음을 조금 주의해야 되겠죠. 서로 돈을 이렇게 내고 뭐 순번 타먹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 세대에 굉장히 많았고 하다가 이게 막 도망도 가고 막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세대에도 많이 개 모임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뒤에 타가는 사람은 이자를 좀 많이 받고 먼저 돈 필요한 사람들은 모아놓은 돈 빨리 타가고 뭐 이런 걸 이제 저희가 개 모임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돈은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빌릴 수가 없으니까 개인들끼리 서로 이걸 모아서 뭐 이자도 붙여주고 뭐 이러면서 만들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알아서 목돈을 거래한 거다. 전세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집주인들은 은행에서 지금처럼 담보로 뭐 잡고 대출 받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많지가 않다 보니까 집의 일정 사용권을 근거로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리는 거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목돈을 주고 나중에 원금을 그대로 회수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주거 안정 차원에서 주거 안정적인 한 2년 뭐 이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도 좀 과거랑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럼 사적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셨으니까 개가 거의 사라진 것처럼 뭐 전세도 좀 사라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워낙 전세 사기가 크게 터져서 원희룡 장관 말대로 실제 시장에서 전세의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개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개주가 도망가고 뭐 이런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워낙 많이 났고 그리고 반면에 은행들에서 예금이나 적금이나 뭐 신용대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기 시작하니까 개를 굳이 하지 않아도 개 모임 하지 않아도 돈을 은행에서 충분히 빌릴 수 있는 뭐 이런 게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라는 일종의 사적 금융은 서서히 사라지게 된 건데 전세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단순히 앞서 제가 설명한 그러니까 목돈을
주거의 사용권을 담보로 해서 집주인이 받아가고 이런 사적 금융 영역 외에도 전세는 다른 쓸모 있는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서 90년대를 거치면서 이 전세가 사적 금융으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부동산 투자의 한 방식, 일종의 투기, 갭 투자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또 다른 생명력이 있었던 거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금융 시스템이 그리고 아직은 그렇게 개인들 중심으로 많이 발전됐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매매는 담보 같은 거를 잡고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돈을 빌려주지만 은행에서 그거는 사실 가장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물건이 있으니까 내가 담보 물건을 기본으로 돈을 빌려줄게라는 거지. 개인 신용을 전제로 해서 뭐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금융 시스템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사실 전세 대출이 있긴 합니다만 전세 대출도 사실상 전셋집에 저당을 잡아놓는 담보 대출의 성격이라고 보이고, 만약 전세 제도가 사라져 버리면 임대나 월세로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서서 이제 집을 구해야 될 텐데, 그렇죠. 은행들에 가서 개인 신용 등을 따져서 뭐 월세 대출 또는 뭐 임대 보증금 대출 이런 걸 받으려고 하면 우리나라 딱히 이런 상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일부 전세가 많기 때문에 일부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런 대안도 없이 그냥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 사실은 시장에서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 없애고 싶어도 못 없애고, 없애려 해도 수요가 남아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임대차 3법도 좀 대폭 손질하거나 폐지할 것처럼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전세 사기의 주범으로 이 임대차 3법이 좀 몰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급등했던 집값이 급락하면서 이 전세 사기 문제가 이제 불거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명을 임대차 3법이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집값 급등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낮은 이자,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늘어난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급등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임대차 3법만의 문제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보완의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 이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세입자하고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집값이 지금 급등하는 시기도 아니고 집값 하락하는 구간에 이들 제도를 없앤다고 해봐야 제가 봐서는 딱히 뭐 얻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칫 이거 없애버리면 임차인들의 보호 취지를 살릴 만한 제도가 별로 없어 보여서 섣불리 폐지로 가는 것보다는 보완 쪽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래서 폐지가 되면 도리어 다른 문제를 더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대안 제시 이것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네. 일명 기믹래 방지법이라고 부르던데,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블록딜 주식 대량 매매를 하기 전에 미리 공시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주에 국회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를 이 법안이 통과를 했어요. 이제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은 건데 아마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지난해 4월부터 이 법안이 추진이 됐었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니다.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카카오페이라는 회사가 상장하고 난 직후에 류영준 전 대표가 임원들하고 대량의 주식을 팔아서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라는 회사가 또 대규모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나 뭐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내부에서 이렇게 크게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고 결국엔 소액주주들은 큰 피해를 봤다 이런 문제가 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의 주요 주주들이 대량의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사전에 알리는 제도를 만들자라는 게 이 법안의 골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기믹래 방지법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일어난 8개 종목의 집단 하한가, 일명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 때문인데요. 이게 주가들이 이 8개 종목이 집단 하한가에 들어가기 전에 다우키움그룹의 김익래 회장하고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이 주가 급락 직전에 지분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거든요. 너무나 기막힌 타이밍에 이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은 하지만 여러 우구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면 이런 큰 피해는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1년 전부터 계속 추진했던 이 법안이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이 김익래 회장이랑 이분들 때문에 도리어 좀 힘을 받고 이번에
국회 소위에서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상장사의 대주주, 임원진 그리고 주요 주주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람 그리고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1% 이상의 지분 혹은 50억 원 이상의 지분을 팔거나 사게 되면 30일 전에는 미리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딜 사전 공지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럼 도움이 될까요? 저는 꽤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대형 거래, 앞서 이제 블록딜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블록딜이 일어나고 나면 시장에서는 항상 오버행 이슈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 블록딜은 시장 가격보다 좀 싸게 매매가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일종의 도매 거래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량의 물건을 한꺼번에 받아가 주는 대신에 평균 시장가에서 7에서 9% 정도의 할인을 받아서 이 물건을 사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일가로 장 내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장 외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거래가 끝나거나 시작하기 전에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7에서 9% 싸게 사간 사람이나 기관은 다음날 장이 열리자마자 주식을 내놓고 팔면 이른바 안전마진이라는 걸 확보할 수 있어요. 바로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 블록딜로 넘어간 주식은 다음날 바로 시장에 출회가 되거나 받자마자 파는 거네요. 며칠 사이에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한 30일 전부터 이렇게 대량 거래가 일어날 거라는 걸 시장에 알려놓으면 30일 동안 주가가 그 위험성을 반영할 수도 있고요. 개인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주가가 거래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테거든요. 어느 정도의 거래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팔렸는지가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공시된다라고 하면 개인 주주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때문에 개인 주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주식시장 이야기를 저희가 했으니까 요즘 제가 보니까 일본이랑 인도 증시가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번에 3만 선을 이번 주에 넘었어요. 그러면서 33년 만에 지금 최고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사실 일본은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엔저를 유지하면서 돈 풀기를 멈추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반면에 이것 때문에 기업 경쟁력은 도리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기술로 경쟁해야 되는데 가격 싸게 경쟁을 하면서 기술력은 떨어졌다라는 비난도 받지만 나름 글로벌 긴축의 시대, 그러니까 다 금리 높이고 돈을 흡수하는 시대에 일본은 반대로 돈을 풀면서 나름 꿋꿋이 잘 버텼다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기술 기업들의 해외 투자금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하고 대립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긴밀하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글로벌 반도체 동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이 삼각동맹까지 조금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에 일본 증시가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 거물도 일본 주식을 좀 많이 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 주식을 좀 올린 뭐 이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예은 캐스터가 외신에서 좀 인도 증시가 오르는 것들 좀 조사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인도가 좀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앞서도 버핏 이야기하시면서 뭐 버핏이 대만 TSMC를 팔고 일본 상사를 매수한 거 짚어주셨잖아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해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안으로 지금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중국이랑 미국 경기 전망이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대안으로 인도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나온 뭐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인도가 지금의 경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면 2026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금이 흘러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좀 인구가 많아서 내수 시장이 좀 강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뭐 애플도 지금 인도에서 이제 뭐 생산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맥락도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 진출이 굉장히 요즘에 활발해지더군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중국 다음이 인도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10년 전부터 많이 들려왔었는데 지금처럼 주가가 특이하게 많이 오른 경우는 또 없어서 최근에 인도를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이제 방송 오면서 또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파나마 운하가 약간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뉴스가 있던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파나마 운하가 태평양이랑 대서양을 잇는 운하예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남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운하인데 세계 교역량의 4에서 5% 정도를 책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물동량이 오가고 있다는 거죠. 네. 원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풍부한데 좀 최근에 비가 안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뭄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 2월부터 4월까지 강수량이 평년의 50%로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이 줄면 결국에는 배가 오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심의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파나마 이제 이곳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곳을 지나는 선박의 흘수, 그러니까 선체 깊이를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컨테이너 선정량도 현실이 줄고 그다음에 가격도 오르고 이런 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물건 상황이죠. 실는 걸 줄여서 배가 맞아요. 가라앉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네. 물이 부족해서. 네, 맞아요. 야, 결국엔 기후 변화가 이 파나마 운하의 운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전에 스웨즈 운하 뭐 100일 막혀 배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선으로 걸려가지고 네. 저희 물동량 문제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기후 영향으로 파나마 운하에 근데 이렇게 운하가 좀 막히게 되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앞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을 운반을 한다 그러면 이걸 50, 50 이렇게 나눠서 운반을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에 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선 이걸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잘못하면 인플레를 자극할 요소가 될 맞아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남미하고 북미 간의 거래에 많기 때문에 미국에 아마도 물가 영향이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파나마 운하가 일으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럼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